우선 장남인 이반에 관해 언급하면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무뚝뚝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소심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낯선 가정과 낯선 은인들의 손에 양육되고 있고 아버지란 위인은 이야기를 꺼내기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10살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이 소녀는 매우 일찍부터, 그러니까 소년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학문에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소녀는 13살 무렵에 예핀 빼트로비치의 집에서 나와 모스크바의 중학교로 옮기면서 예핀 빼트로비치의 중막 어우러서 당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어느 노련한 교육자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되었다. 이반 자신이 훗날 밝힌 바에 의하면 그 모든 일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소년의 경우 천재적 교육자의 손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있던 예핀 빼트로비치의 선행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예핀 빼트로비치도 천재적 교육자도 이미 세상을 하직한 상태였다. 그런데 예핀 빼트로비치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고집불통의 장군 부인이 아이들의 유산으로 남긴 돈은 그 이자가 2배로 불어서 2,000루블에 이르렀건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여러 형식 절차 때문에 돈을 수령하는 일이 지체되었다. 그로 인해 그 젊은이는 대학에 재학 중이던 첫 2해 동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생활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밥벌이를 해가며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자부심 때문인지 혹은 아버지에 대한 경멸감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냉철한 상식적 판단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아버지와는 전혀 서신교환을 하려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리야 어찌됐건 그 젊은이는 어떤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는데 처음에는 20코페이카를 받으며 과외 지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신문사 편집실을 쫓아다니며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10행짜리 기사를 썼다. 사람들 말로는 그 기사들이 언제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것이어서 곧 히트를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 젊은이는 도시에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각종 신문사와 잡지사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도 프랑스어 번역거리나 정서 따위를 맡겨달라고 끊임없이 졸라대고 부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언제나 궁핍한 생활에 쫓기며 불행한 운명 속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우리의 젊은 남녀 학생들보다 실생활이나 지적인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집진들과 사귄 이반 표도르비치는 그 후로도 계속 그들과 관계를 유지했으며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년 동안은 다양한 전문 서적에 관해 매우 재능 있는 비평을 출판하기 시작하여 문학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최근에 갑자기 수많은 독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 돈 2,000루블로 외국으로 떠날 채비를 하던 이반 표도르비치는 갑자기 이상한 논문 한 편을 출판하였다. 유수한 신문의 관련 기사가 났고 비전문가들조차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중요한 것은 그 논문의 제목도 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그가 자연과학도로 학업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의 논문은
당시 도처에서 관심을 끌던 교회 재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는 그 문제에 관한 기존의 몇몇 견해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그 논조와 결론이 기발하고 뛰어났다. 한편 많은 교회 관계자들은 저자를 자기들 편으로 단정해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갑자기 시민론자들은 물론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가세하여 저마다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다 결국 일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논문 전체가 단지 불손한 희롱이자 냉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내가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교회 재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고장의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서도 당시 그 논문이 반입되어 커다란 의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름이 알려지자 그가 우리읍 출신이며 다름 아닌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또한 흥미를 끌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저자 자신이 갑자기 우리 고장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 당시 어떤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며 무엇 때문에 이반 표도르비치가 우리 고장을 찾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던 사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엄청난 파국의 단초가 된 그 운명적인 귀향은 그 후로도 내게 오랫동안, 아니 거의 언제나 의문스러운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토록 학식이 뛰어나고 그토록 자부심이 강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젊은이가 평생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며 어떤 이유로도 돈을 주기는커녕 아들인 이반과 알료샤가 언젠가는 돌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던 그런 추악한 아버지의 집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런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2달째 그와 함께 지내면서 더없이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역시 놀라게 만들었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아내의 먼 친척벌되는 표뜨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이전에 정착했던 파리에서 되돌아온 후 마침 우리 고장에 있는 자기 영지에 다시 머물고 있었다.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젊은이를 사귄 뒤로 마음속에서 따끔따끔한 고통을 느끼며 때때로 지적 설전을 벌인 바 있던 미우소프가 이에 누구보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는 자부심이 강해.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언제나 몇 푼쯤은 벌 능력도 있고 지금은 외국에 갈 만한 돈도 지니고 있는데 이곳엔 어쩐 일일까? 그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거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아버지는 돈을 내놓지 않을 테니까. 그가 술을 마시거나 방탕한 생활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늙은이는 아들 없인 살 수 없다는 듯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니. 그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아버지가 상당히 심술궂기도 하고 때로는 제멋대로 굴기도 하지만 이따금은 아들의 말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간혹 한결 점잖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 등은 사실이었다. 나중에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반 표도르비치는 부분적으로는 자기 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의 부탁을 받고 그 일 때문에 귀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형과 관련이 깊은 어떤 중대한 사건으로 인하여 모스크바에서 귀향하기 전부터 편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형을 만나고 알게 되기는 이번이 난생 처음이라 할 수 있었다. 그 사건이란 게 대체 어떤 것인지 독자들은 나중에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특별한 상황을 알고 난 후에도 이반 표도르비치는 여전히
수수께끼 속의 인물로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귀향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덧붙여 이야기해두면 이반 표도르비치는 큰 집안 싸움이나 아버지에 대한 소송을 계획하고 있던 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와 아버지 사이의 조정자, 중재자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가족은 그때 난생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어떤 식구들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기도 했다. 단지 막내 아들 알렉세이 표도르비치만은 1년 전부터 우리 고장에 살고 있었으므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일찍 우리 곁에 등장했다. 그런데 알렉세이 표도르비치는 소설 전면에 끌어내기에 앞서 현재의 이 같은 서론적 이야기만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힘겹다. 그러나 적어도 그에 관한 한 가지의 의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서론에서 그를 묘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소설 첫 장면부터 나의 미래의 주인공에게 수도사의 법위를 입힌 채 독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그때 그는 1년 전부터 우리 고장의 수도원에 살고 있었으며 평생을 그곳에 파묻혀 지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